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까요? 그 상황에서도 오늘은 보안, 제약바이오, 비만 또 업종들은 그나마 또 살고 있다라는 움직임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만 좀 살아나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의 종목들은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고민 많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종목 상담 지금부터 열어두고 있습니다. 06958-9082번 혹은 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동의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또 이분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볼게요. 제일스토리의 박창윤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늘 저희 또 방송 옮기시기 전에 바쁘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타고 열심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건강도 지키고 주식도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네. 주식 시장을 좀 열심히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잘 따라가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나요? 어떠셔요? 시장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제가 뒤처져 있으니까 그게 항상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늘 엇박자였다. 그렇죠. 시장은 항상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요. 한 번도 멈춰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 흐름에 내가 과연 이 트렌드에 발맞춰 갔는지 안 갔는지는 결국 계좌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시장이 뭐 바이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 왜 이렇게 좋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테크 중심으로 포트를 짜고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2분기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바쁜 현대 사회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내 계좌 수익률도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무지개님은 오늘은요 바이올의 날임이 확실합니다. 정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바이올의 날이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한 줄 평 네. 참 사실 우리가 또 주슐랭이잖아요. 네. 먹을 걸로 표현하는데 근데 늘 바쁘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면서요? 밥도 못 먹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고. 열심히 일은 해서 돈을 벌어야죠. 벌고 우리 또 주식의 시장 얘기도 잘 해주세요. 네. 한 줄 평 어떻게 돼요? 오늘 제가 맛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마라탕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마라탕. 마라탕. 혹시 매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는 하는데 잘 못 먹긴 해요. 근데 또 좋아하니까 먹어요. 아, 그쵸. 네. 매우면서도 그게 묘하게 땡기는 맛이 있어서 계속해서 땀 나면서도 들어가는. 먹는. 그쵸. 네. 저 근데 맵찔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결이 안 맞아. 안 맞는데 그래서 네. 서로 간에 쿵짝은 근데 맞으니까 우리 또 쿵짝 맞잖아요. 그쵸. 자극적인 마라탕? 오늘 좀 그 그렇죠. 한 줄 평이네요. 시장이 결국 이거 같아요. 자극적인 마라탕. 즉 마라탕이 저는 사실 마라탕 못 먹어요. 아, 근데 좋아는 하시고. 좋아도 안 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저는 오늘 별점 2개를 주면서 자극적인 마라탕 같다. 왜냐하면 제가 저하고 잘 맞지 않는 시장 흐름이고 바이오만 올라가는 바이오만 바이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자극적인 테마 이런 부분만 찾거든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시장을 주도 섹터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숫자를 보고 밸류에이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죠. 네. 그와 함께 시장은 이제 한정돼 있는 수급이 테마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뭐 엠폭스, 코로나, 심지어 이제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교육주 뭐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 가운데 좀 저하고 잘 맞지 않는 이런 마라탕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진짜 시장이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안 맞아요. 테마주들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진득하게 실적주로 뭔가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다 싶으신 게 오늘의 또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속상한 마음은 저희 주슐랭에서 털어버리시고 또 맛집이 될 만한 정보들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02958-9082번, 0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화 상담 이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시장 시청자님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 장은 이렇다. 뭐 한 줄로 또 정리해 주신다면? 그냥 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시장은 미지근했다. 그래도 나쁜 건 아닌데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고민 한번 털어보세요. 어떤 종목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두산마켓이고요. 네. 그리고 54,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20% 정도 비중은 어떻게 매수를 되세요? 했거든요. 네? 비중이요. 20% 정도. 아, 지금 비중은 가지고 20% 있어요. 정도 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손실 보고 있는 좀 종목은 많네요. 네.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셨어요? 두산마켓 딱 들어가셨을 땐? 일단은 그 에너지 쪽으로 들어간다고 저도 이제 아무래도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친구 추천으로 일단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늘 또 좋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보 주면은 아우 고마워하고 좀 받게 되는데 이 종목은 잘 산 건지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한번 전문가 대표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친구분이 추천했대요. 그 친구분하고 좀 거리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별로 안 좋게 볼 만한 종목인가요? 결국 우리가 결과만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사실 친구분이 추천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올라가면 기분 좋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으쌰으쌰 화이팅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때마다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왜 떨어져 물어보기도 얘기하는 좀 것도 그렇죠. 좀 그것도 미안하고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 의사결정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베팅의 범위 안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하. 같아요. 시청자분은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세요. 사실 손실폭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에너지 등 그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언제 사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54,000원인데. 제가 7월 달 정도 되네. 그렇죠. 지금 했던 가격이 보니까 7월 12일 날 그때 당시에 고가가 대략 59,5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아마 시장에서 이에 따른 반응이 핫하게 나왔을 때 그때 사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본 거냐면 사셨던 그 시기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추정키로는 7월 12일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거든요. 사셨던 가격이 지금 54,000원에 20%이고 그리고 지금 이 가격권 7월 달에 기록했었던 가격권은 7월 달에 이날이 유일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떨어져서 최근에는 33,350원, 즉 상 가격 대비해서 낙폭 자체를 뭐 주당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손실을 볼 정도로 크게 키웠었고요. 한 40% 빠진 거죠, 40% 가까이.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금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나 좀 기댈 언덕은 있는 거죠. 기댈 언덕이 뭐냐면 결국은 주식을 이런 부분에 합병을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 즉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그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에 따라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회사에 나는 반대하니까 내 주식을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에 사주십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54,459원이에요. 54,459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은 43,000원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매청 이 부분을 청구하는 게 풋옵션 청구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43,000원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산 바켓이 이 부분을 무한정 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를 정해놨어요. 우리는 1조 5천원까지 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청구가 만약에 3조 원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걸 요청을 했더라도 절반밖에 회사에서는 사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팔지 말고 잘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구조 개편한다고 발표한 시기가 7월 11일이었고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27일 그러니까 어저께 증권신고서를 수정을 해와라 하면서 두 번째 수정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주식 매매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 현 시점에서는 팔아봐야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54,459원에 회사에 팔 수 있는 이런 풋옵션 이 부분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좀 기다리면서 좀 현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보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0% 40%더 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한 것 아닌가. 즉 현 시점에 43,000원이니까 여기에 사가지고 회사에 5만 원을 팔 수 있으면 이거 완전 감사한 일이잖아요. 주당 뭐 7,000원씩 남길 수 있으니까 거의.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환매 청구 물량 자체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 버리면 회사에서는 만약에 1조 5천억을 설정을 해 놓았는데 1조 5천억이 만약에 엄청나게 초과하게 될 경우에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3조 원이나 4조 5천억 이런 부분 청구하게 될 경우에 반이나 3분의 1밖에 회사가 사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일단은 홀딩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고, 지금 43,000원이니까 54,459원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 4만 원 후반대라든지 뭐 비슷한 가격권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홀딩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4만 원 후반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홀딩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좀 한 번 더 내 스스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베팅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응원하는 마음 담아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제작진 저희 전화 갈 거예요. 전화 가면 저희 떡 말고 텀블러로 선물 드릴 테니까 텀블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지금 시청자님 중에서는 사비아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또 윤진님도 계시고 또 보노님도 오셨고요. 베아트릭스님도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박창윤 행님 보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팬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 행님이라 부르시는 분들 굉장히 행님이라 많네요.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고릴라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칭처럼 뭔가 팬들이 지어주신 건가요? 네, 제 별명이 고릴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런 채팅창에 댓글에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고릴라 자체가 사실은 제 이미지 자체가 약간 고릴라랑 많이 닮았다. 그리고 주식 잘하는 고릴라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만찢남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식 잘 돌아갈 때는 괜히 크게 웃으시는데 만찢남이라고 만찢남 무슨 말씀인지 만화 찍고 나온 만화 그거예요? 찍고 나온 보통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그러니까요, 네. 잘생기고 이런 꽃미남의 얘기를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슬램덩크의 채치수 여기서 채치수 나온 게 그거군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말했던 고릴라, 채치수, 아. 뭐 만찢남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응원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께서 슬램덩크의 정말 안경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채치수 이러면서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지금 대표님한테 얘기해 주시는데요. 대표님을 원하는 응원 댓글 여러분들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도 좀 받아볼게요. 지금 6723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하이브 저는 신청합니다. 22만 1,000원에요. 23% 비중 이렇게 지금 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손실 있는 종목, 자사주 매입에 대한 약발은 이제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미니진 씨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하이브랑 열심히 또 얘기들 기사들이 나옵니다. 대표직도 풋옵션도 좀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미니진 씨에 관련한 기사들도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들의 분쟁들이 많네요. 그렇죠. 되게 올해 4월 이후에 가장 시끄러운 동네가 바로 이쪽이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단위가에서 5.2%가 튀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한 4% 넘게 시가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크게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네. 15만 주 그러니까 취득 예정 금액으로는 265억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이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27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어도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와 이제 하이브 간의 주주 간의 계약 이 부분도 해지가 되면서 네. 민희진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풋옵션, 즉 회사에 되팔 수 있는 부분이죠. 지분을 그쵸, 네. 이 부분 자체도 해지가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런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영에 관한 이런 노이즈가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관련된 리포트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갭으로 떴는데 사실은 2.3% 상승은 좀 아쉽기는 해요. 지금 그 문자 주신 분께서 시청자분께서 22만 원대 가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올해 이 가격이 3월달, 4월달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회복이 될 것이다. 이에 기대감이 실렸던 부분이거든요. 하이브 실적 이 부분을 보시면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1분기에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에 올라올 거라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분기에 144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실적이. 근데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였냐면 처음에 900억대였어요. 900억대 후반.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떨어져?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그쵸, 있겠지만 당연히. 주가 흐름을 보시면 1분기에 이에 따른 피크아웃, 앨범 판매 피크아웃은 이미 우리가 수치로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3월달, 3월달 1분기니까 저점으로 이제는 올라올 것이다 하는 부분 자체가 실리면서 4월달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 폭탄 맞았죠. 언제? 4월 22일 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갑자기 미니진의 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기자회견. 그쵸 계약권 네. 문쟁이 있었고 바로 기자회견 봤는데 제가 사실은 기자회견을 그게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40분 정도 됐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몰입도가 상당히 좋죠. 네네. 그래놓고 그걸 제가 보고 나서 제가 하이브 그 모자도 샀어요. 그 모자가 품절이 품절이요. 됐대요. 바로 품절 될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갔었어요. 그 옷은 못 사겠지만 바로 모자는 응원하는 마음으로다가 샀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하이브에 관심이 많았었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기자회견 10분만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1시간 40분 동안 몰입감 있게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되게 진정성이 모자를 샀어요. 느껴지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좀 핫했어요. 너무 좀 발언 자체의 수위도 세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전달이 되면서 그쵸. 노이즈로서 작용을 했었고 네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빠져버린 거죠.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당시에 22만 원이 넘어가던 주가 지금 문자 주신 분께서 당연히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가격권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부분이 16만 원까지 빠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에 따른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 하향과 멀티 레이블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하향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근데 왜 이런 그 뒤에 있는 히스토리를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4개월 만에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 신호를 어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민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이제는 프로듀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하면서 경영과 프로듀싱 업무를 완전히 분리를 하겠다는 부분 자체를 천명을 한 거고 그 마침표를 이제 하이브가 찍었다는 부분에서 어제 시장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주를 달래기 위한 자사주 매입 카드까지. 근데 민진 대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이런 부분을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하면서 이거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고 일방적 통보다과 관련돼서 내가 대응을 하겠다. 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일단 2분기 실적은 쇼크가 크게 났어요. 엔터 사서 동의를 했고요. 그렇죠. 하지만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 자체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BTS 완전체가 내년 6월이거든요. 지금 뭐 BTS 관련 노이즈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내년 6월 달이면 내년 하반기 이런 부분의 실적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이제 한 4분기 정도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올해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 전망치가 반영이 되면서 확실하게 하이브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 22만 원에서 지금은 팔기는 어려운 가격인 것 같아요. 오히려 현 시점은 좀 참고 기다리면서 2분기 쇼크가 났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 이런 부분 좀 열어놓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사실 실적과 관련 없는 개별적인 이런 치고받는 부분이잖아요. 네. 하루속히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쵸, 저도요. 사실 뭐 앨범 판매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앨범 판매가 둔화된 만큼 오히려 지금 신규 아일리시나 투어스 같은 확실한 신규 그룹을 통해서 일정 부분 메이크업 하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리고 앨범은 둔화가 되었지만 최근에 공연 매출이나 굿즈 이런 부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하이브 선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그대로 저 같으면 홀딩 만약에 추가적으로 8월 5일처럼 만약에 16만 원 초반까지 밀리는 가격권이 오게 된다면 전 조심스럽게 여기서 23%인데 더 늘리기는 약간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거기서 물타기라도 한 번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중조절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만 원 정도에서 좀 밀리면 그때 조금 물타기 해보시고 일단은 그게 아니라면은 홀드하고 기다리시면서 주가 또 선반영이 6개월 전 거로 되기 때문에 3분기 엔터사들이 좀 돌아서는지 실적적인 측면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6723번님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또 좋은 정보들 제공했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신 분들이라면요. 전화 문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26958-90
1082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로는 샵 9083번 그리고 너튜브로는 D사이트 경제TV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이브 지금 사나요?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너무 다양하신 분들 또 이렇게 올라와 주셨는데 전화도 지금 바로 들어와서 전화 상담 좀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비중은 60%입니다. 오, 그래요. 그 평단가는 좀 어떻게 되세요? 평단가는 127,900원입니다. 최근에 혹시 매수하셨나요? 네네, 크게 한번 떨어졌길래 네. 이유랑 이런 거 좀 찾아보니까 좀 뭐 매출이나 이런 영향이 있다 해서 나중에 뭐 매출은 극복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사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적인 걸 보면 매출, 영업이익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셨겠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 메리트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대표님 그래도 나름 전략적으로 네, 잡고 들어가셨거든요. 네네. 지금 타이밍이 좀 괜찮았었을까요? 시청자분께서 언제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8월 7일 날. 음. 혹시 그때 사셨을 때 실적은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네. 실적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약간 좀 무슨 일이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크게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실적이 우리 눈높이에 많이 미치지 못했는데 혹시 시장의 눈높이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것까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42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당일날 그때 20% 넘게 떨어지니까 전년비 한 30% 떨어졌는데 주가 20% 이상 떨어졌으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아마 사셨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저도 실적 보면서 사실 속으로 뭐 XX 뭐 이런 것까지 올라왔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을 되게 긍정적으로 시장에 바라보는 뷰가 높았어요. 그쵸,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모레퍼시픽이 원래 중국향으로 이니스프리 뭐 이런 사업도 철수를 하고 뭐 아모레 그 기존에 뭐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들 뭐 마몽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철수를 하면서 계속 비용 따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철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분기 실적으로서 보여주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참고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495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발표치는 42억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추정치 대비 마이너스 94%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일회성 비용 때문입니다. 앞으로 3분기 이후에 좋아질 테니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했으면 주가는 이 정도까지 안 밀렸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쪽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다.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에 이에 따른 적자폭 자체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략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중국의 적자를 바라봤는데 500억 이상 이렇게 적자 기록을 하는 부분이었고 3분기에 더 커진다고 하니까 사실 사람의 심리가 3분기에 더 커지는데 왜 지금 사가지고 우리가 3분기 어려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치. 차라리 3분기 실적 보고 네. 살래?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10월 말에 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10월 말 11월 초에 살 거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종가가 거의 저가 부분이 끝났고 최근까지도 좀 많이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신 가격이 12만 7,900원인데 비중이 60%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현 시점은 12만 6,700원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잖아요. 저라면 만약에 내가 산 가격 이상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0.1%라도 수익이 났으면 저렴의 비중을 지금 60%에서 20% 이하로 확 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RX가 이제 연결로 편입이 반영이 된 시점이 올해 5월 달부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3분기는 비수기예요. 제가 처음에 먹거리 전문가 이런 얘기 하면서 입으로 먹는 거, 피부로 바르는 거 사실 피부로 바르는 것도 피부에 양보하는 거긴 한데 이런 먹는 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3분기는 사실 비수기잖아요. 피부에 양보하기 싫더라고요. 왜? 땀으로 다 배출이 되니까. 그만큼 여름에 더웠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비수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최근에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왜 약세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개인적인 결론.
아모레 퍼시픽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이 12만 7,900원이고 현재 시가가 12만 6,600원이기 때문에 저라면 12만 8천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을 대략 최소한 절반,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20% 이하까지도 좀 더 줄이는 형태로 좀 파는 전략으로서 먹고 파는 형태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목표가는 12만 8천원 아주 타이트하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만약에 행여라도 최근에 8월 5일 날 뭐 이렇게 기록했었던 저점 있잖아요. 8월 13일이네요. 기록했던 저점 이 부분이 11만 6천 원대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 아쉽지만 비중을 절반 정도는 손절 처리하자 이런 부분 말씀드리니까요. 제한적인 등락 범위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폭을 좀 정해 놓으시고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을 한번 인지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떡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에 있어서 와 내가 친구 따라 샀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저 잘 사는 거 맞을까요? 수익은 났는데 어디까지 볼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문자 그리고 저희 너튜브 댓글창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빠르게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이분의 사연입니다. 4965번님의 LS 머티리얼즈인데요. 23,400원에 10% 비중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이 LS 머티리얼즈도 6월 달에 쫙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쭉 빠지네요. 지금 살펴보면은 출첵해 봅니다 하면서 추매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할지 움직임이 없어서 손절한 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바로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좀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는 게 나을런지 어느 쪽이 좀 좋을까요? LS 머티리얼즈 사실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턱을 괴고 계실 만큼 네. 그렇죠? 편하게 얘기 들어보셨죠? 편하게 들어봤죠. 그렇죠. 네. 패시브가 낳은 괴물. 괴물. 네. 그렇죠. LS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보여줬던 편학괴 이런 부분이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었던 게 작년 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6개월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고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LS 머티리얼즈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계열사인 LS 일렉트릭은 MSCI 분기 리뷰 이런 부분에서 편입이 결정이 되었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런 것들이 편입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동반해서 이런 그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같이 남아 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위기 자체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장 초기에 5만 원까지 올라온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시브 인덱스 자금 유입에 따른 지금 시장은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어요. 우하향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쭉 보여줬다가 저점을 깨고 최근에 내려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시장에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여지 자체는 지금 안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셨던 가격이 대략 한 23,400원대, 23,400원대니까 기존의 박스권 하단 이런 부분 트레이딩으로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마찬가지로 23,4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비중 줄이는 형태고 차라리 현 시점에서 이쪽이 주도주면 LS 머티리얼즈가 주도주라면 저라면 여기서 비중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의 눈높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네. 있고요. 뭐 일부 조선이나 건설 이런 쪽에서도 핵심적인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수급상의 쏠림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빠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아직까지는 오버행 수급적인 부담을 완전히 털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 의견으로 말씀드리겠고 다행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여지 자체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단기 저점 14,000원 형성을 한 이후에 17,000원까지 반등 그리고 나서 23,400원 매수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2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권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바라보면서 10% 비중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는 형태로서 좀 2만 원 정도 오면
조금이라도 일부 좀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부 비중에 대한 축소 의견을 좀 전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들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LS 머티리얼즈 얘기해드렸고요. 너튜브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 시청자님들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너튜브 보니까 은주님께서 박 대표님 항상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 참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아유,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뭔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발 빼는 것보다는 이게 맞든 틀리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또 피드백을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오히려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하는 옳고 거고. 그름이 확실한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시장에 그렇죠. 뭔가 전략을 잡아주실 때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단순히 차트만 보면서 여기서는 뭐 20선 이탈했으니까 팔고 여기서는 사야 됩니다. 이런 거보다는요. 기업이 무엇 때문에 지금 시장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쵸. 시장이 어떠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주도 섹터인지 이런 것들을 주도주, 추세 추종 관점에서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필드 플레이어 관점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이 사람은 뭐 색깔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좀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베아트릭스님께서도 주슐랭 알찬 점심시간 같이 보내고 있어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요. 시장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카니님 사연 볼게요. 주식계 슬램덩크왕 박 대표님 나노팀이라는 종목인데요. 14,600원에 10% 비중 담고 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노팀이요. 네. 사실 이쪽 같은 경우가 저도 사실 주목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나노팀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작년 이제 그 상장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시장에서 관심사에서 많이 밀려난 종목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배터리 열 관리 쪽 뭐 이런 쪽이고요. 열 관리 소재 제품 납품하는 쪽이고 배터리 팩 쪽 이쪽이기 때문에 전기차 소재 부품 쪽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해서 높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네. 2차 전지가 작년 7월달, 8월달 이후에 주도 섹터에서 밀려난 이후에는 사실은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 같은 대표적인 배터리 셀과 대표적인 이런 그 소재 업체, 양극재 업체들도 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소재 개발을 한창 하는 게 또 나노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그쵸. 주가도 좀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긴 하네요. 최근에 열폭주 관련해서 배터리 폭발 방지 테마 네. 뭐 이런 쪽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한빌 레이저 등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올라올 때 좀 같이 올라왔고 밑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좀 일부 커지는 모습 자체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약속하고 있는 실적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매출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성장을 하고 이익단도 성장을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작년까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맞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합산해가지고 대략 한 191억의 매출에 이익단은 상반기 1분기에 5억, 그 다음에 2분기에 마이너스 5억 해가지고 딱 BEP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으로 여기서 확실하게 반전은 터닝 포인트를 잡기에도 애매하고 어렵다.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반드시 아니다. 올라가기에도 아직까지는 뭔가 숫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노팀은 최근에 열폭주 방지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폭발 방지 관련된 화재 방지 테마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600원의 10%예요. 현 시점 13,700원대이고요. 14,600원이라고 하면 최근에 단기 고점에 뭐 이런 부분에 사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윗골이 달리는 부분이잖아요. 사셨던 부분이고 하는 거니까 저라면 이렇게 좀 지금 사셨던 가격이 14,600원이면 이렇게 윗골이 세게 달렸었던 부분이고 아니면 기존에 사서 물려 있었다가 지금 사신 가격권까지 왔었던 부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저라면 이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테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쵸. 굴잖아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 같이 배터리 관련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돼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쪽도 있지만 테마로서 올라온 부분이라면 저는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테마성이니까 만약에 하루에 한 15%, 20% 이렇게 올라왔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저라면 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6,500원까지 최근에 기록했던 이런 고점 이런 부분 말씀드리지만 손실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저라면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좀 줄이시고 올라올 때 좀 파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카니님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전략 한번 잘 들어보셨다면 이응 이렇게 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요 한눈만 패는 종목이에요. 한눈만 지금 갖고 있어요. 저는 단타 치느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표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단타예요? 아니면 하나 쭉 들고 가요? 사실 하나 쭉 들고 가시는 분들은 물려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용비어천가 부르면서 지금 너도나도 좋을 수는 있지만 그쵸. 바이오에서 핵심적인 종목이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시장을 이길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솔직히 시장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시장이 순응하는 편이고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네. 상당히 몸이 무겁거든요. 몸이 무겁다 보니까 손 빠르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발 빠르게 도망쳐 나올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치, 맞아. 매도가 예술인데 그게 그쵸. 어렵단 말이죠. 특히 이런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잖아요. 잘 파는 거, 손절을 어떤 식으로 잘 잡고 가는지 파는 거에서 수익률이 크게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하루의 변동성이 20% 이상 높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근데 잘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잘 팔 수 있어, 시장 이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같이 그냥 숫자 보고 내 차례 올 때까지 흐름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진득하게 기다려보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득하게 좀 기다려 보시거나 테마성으로 발빠르게 매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한 번 더 인지식 시켜드릴게요. 전화 우리 좀 빠르게 볼까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원래 저희 방송에 시간은 없었는데 전화 오셔서 그래도 저희가 한 분이라도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떤 네네. 종목일까요? 현대모비스 22만 3,500원 한 5% 되거든요. 네. 근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5%다 싶어서 신경 안 쓸 때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얼마 가격에 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걱정하지 네. 마세요. 저희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추가 매수하고 싶다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표님, 현대모비스가 뭐 미래 모빌리티용 신소재 개발에 속도를 낸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면서 열심히 개발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또 주가에서도 영향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모비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더불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키를 쥐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향후에 이제 친환경차 개발에 대한 키를 확실하게 모아쥐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죠. 기존에 뭐 AS 사업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쪽을 통해서 이제 마진을 보충을 해주고 남양연구소를 통해 이런 미래에 대한 핵심적인 그 미래차에 대한 기술 개발 이쪽의 진행을 하는 쪽이 현대모비스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모듈단 이런 쪽을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쪽이고요. 특히 친환경차 개발, 특히 배터리 쪽 관련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현대모비스가 지금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AS 등 관련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좋고 지금 사셨던 가격에서 22만 3,500원에 사셨잖아요. 그랬다가 비중 자체는 5%로 아주 낮은 상황에서 최근에 보셨던 가격이 뭐 27만 원도 보셨고 25만 원도 보셨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종목이 최근에 한 20만 원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다시 샀던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사시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저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사신 이유를 혹시 들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현대모비스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몇 번에 사가지고 매도하고 제가 수익을 보고 그래서 안전한 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단신 종목에 넣어놓고 내려가면 좀 사가지고 또 매도하고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한 수익이 한 15% 정도 남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 내려가 버려가지고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다 싶었어.
그래서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를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떨어지면 사가지고 올라가는 파는 본인만은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으신 분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CEO 인베스터 데이가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때 이런 전장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부분과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그 뉴스를 통해서라도 한번 접해 보시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기아가 연초에 그런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고요.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 현대차 그룹은 그 궤를 같이 하면서 뜻을 같이 해서 따라가는 종목이니까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같이 오히려 기대감이 많이 없을 때 사가지고 앞서 보셨던 뭐 한 10% 이상까지 수익이 나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싸고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인만의 판단 기준이 확실하게 있고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올해 6월 달까지 좋은 흐름이 현대차 기아도 이어가다가 지금 떨어진 것 자체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힌트를 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잘 챙겨보시고 비중이 5%니까 저라면 한 10%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한번 거기- 오후 3시에요. 인베스트 데이라고 현대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열리니까 관련한 기사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네. 기사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에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가격에 우리 목표가 저는 지금은 기대감 자체가 많이 실려있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고점 자체가 25만 원 선이에요. 25만 원 선인데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세요. 대략 저 같으면 목표가 24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에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판매에 대한 피크 아웃 그리고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둔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점은 아니고 24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포인트 자체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주주 환원책이 현대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이 현대모비스나 위와 같은 현대차 그룹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 매수 목표가 2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가 매수 24만 5천 원 목표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떡 잘 선물 세트 들었습니다.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네네.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고요. 이어지는 또 박정윤 대표님의 원픽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정윤 대표의 픽 수익의 맛 탑3입니다. 엠전솔루션부터 JLK, 재룡전기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중에 먼저 하나 종목 살펴볼게요. 바로 JLK 살펴보시죠. 자,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와 18,500원 목표가 쭉 들고 홀딩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이것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AS 좀 부탁드려요. 네, JLK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돈을 버는 AI, 그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뇌졸중 쪽에 특화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 미국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한 기업이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매수 타이밍 자체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손절가 자체는 대략 한 10,000원 정도 이런 부분 설정을 하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목표가 18,000원 뭐 이런 부분대인데 한 2만 원대에서 좀 내려왔죠. 18,850원까지 이런 그 권리락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매수 전략 이 부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그대로 좀 지켜보면서 따라가고요. 최근에 이제 루닛 2대 주주, 뭐 블럭딜 관련된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죄송합니다. JLK 뭐 이런 부분도 루닛 2대 주주가 뭐 이런 부분 매도하면서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AI에 대한 의료 소프트웨어, 의료 AI 쪽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자체는 시장에서 상당히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데요. 이런 변동성에 휩쓸리기보다는 일단은 미국 쪽에 진출해서 돈을 버는 AI다.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서 현 시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들고 가시면서 현 시점에서의 목표가는 계속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박 대표님의 원픽주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힌트 보여드릴게요. 힌트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초성 퀴즈 히읗, 기역, 시옷, 기역, 시옷입니다. 둘, 넷, 여섯, 초성 글자는 6개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서 지금 저기 시추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오고 있죠. 네. 시추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대왕고래 이런 부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올해 6월달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된 이후에 6월달 이후에 7월달, 8월달 두 달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간사 선정 등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간사 선정의 키를 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히읗, 기역, 시옷, 기역, 시옷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 이런 거 많이 나오네요. 한경고수 감사 갑자기 감사 못 놓친다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국가스공사도 있고요. 행거 검색 항공권 사가쇼 이런 것도 있고 허거 감사도 있고요. 학교길 고사 이런 것도 있는데 뭐가 마음에 드세요? 항공권 사가시고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슐랭님한테 네. 항공권 사가시고 하셨거든요. 그분께 에너지를 전해주세요. 아니 진짜 이 정도로 상상력이 넘치시는 분이면 주식 투자 정말 잘하실 것 같아서 네.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팍팍 드리는 것보다 네. 제가 에너지를 받고 싶습니다. 에너지 좀 주세요. 에너지 좀 네, 주십시오. 주슐랭님 에너지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목은 뭘까요? 네, 한국가스공사예요. 네, 맞추신 분도 계셨는데. 네, 그렇죠. 한국가스공사 하면 뭐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강하게 비트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배당을 할 수 있다 하는 드디어.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를 높였던 종목입니다. 사실 주가는 6월 달에 이런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64,5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7월 달 그리고 8월 달 조정을 거치면서 36,000원까지, 즉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 조정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죠. 네. 그러한 부분을 뒤로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8월 달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간사 선정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 이제 시추공 먼저 이렇게 뚫는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주식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살펴보시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4,65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4,657억. 저도 숫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시장의 눈높이를 크게 비트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1분기에 이 친구는 계절성을 띄어요. 항상 이제 가스니까 가스를 공급하는 쪽이잖아요. 1분기 실적을 피크로 2분기의 눈높이 자체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2천억대였어요. 2천억대였는데 4,657억, 크게 시장의 기대치를 비트하는 모습 자체를 보면서 오히려 3분기 이후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7월 달 들어서 가스 요금 인상을 했잖아요. 가스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국제 에너지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가가는 떨어지는데 판가는 높였다. 이에 따른 스프레드가 좀 더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펀더멘털도 개선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배당으로서 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또 밸류업 관련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업사이드로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가 부분 매수 이 부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대략 기존에 64,500원이었는데 한 62,000원까지 업사이드 바라보면서 현 시점에서 그 전 고점은 바로 밑단까지 한번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한 4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 시점 지나고 있는 추세선 지나는 선이니까 일단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업사이드는 좀 위로 가져가고 다운사이드 자체는 제한적으로 전 저점까지만 바라보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 같이 확인하시고 시가 매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배당의 부분들도 좀 좋고요. 대왕고래 관련한 추가 업사이드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62,000원, 손절가 라인 46,000원 잡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 저희가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방송 함께해 주신 박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분단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후장 그러면 킥포인트 어떻게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오전까지만 해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엇갈린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둘이 같이 밀리면서 양시장에서 파란불이 켜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상승하는 테마로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렴하게 살 빠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즉 살 빠지는 약으로 유명한 젯바운드의 가격을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젯바운드의 비보험 가격을 종전 대비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소식을 알렸는데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양행 18%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가 13만 원 넘게 위로 뛴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보합권에 머물더니 10시 반 이후쯤부터 아주 빠르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엠텍은 시세 분출하다가 현재는 오름폭을 살짝 반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 큰 폭으로 강한 시세 분출 중입니다. D&D 파마텍은 13% 넘게 올랐습니다. 종근당과 함께 장 초반에 약세 보였었는데요. 양전한 이후로 아주 가파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으로 비만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 한번 열어볼게요. 하락하는 업종 바로 유가 관련주들입니다. 유가 파워 밀리나요? 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유가가 올랐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2% 급락을 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라는데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비아가 원유 생산을 단칼에 중단하기보다는 내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해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이전보다는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유가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수혜 얻어갔던 국내 유가 관련주들 떨어지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6% 넘게 밀렸습니다. 현재가 15,230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도 3% 넘게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3% 넘는 등락폭이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GS도 2% 가까운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장 초반부터 흥구석유는 하락폭을 조금씩 넓혀갔었고요. 이후로 이 원은 처음부터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파른 하락세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3%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도 공방을 펼쳤었는데 10시 이후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짚어봤습니다. 이후로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이 됐는데 3일 연속 지금 양시장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전장도 그렇고요, 오후장도 그렇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그렇고요. 사실 별 변동이 없습니다. 이 시장의 차이점을 사실 잘 못 느끼겠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9조, 화요일에 8조, 오늘도 뭐 9조 원 훨씬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8조 원대 거래 대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거래 대금이 낮은 상황에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 매도가 금융투자가 받아가고 있거든요. 기관이 매수하는 부분은 다행스럽지만 금융투자가 그 매도를 받아간다. 이 금융투자가 한 매수는 지수가 좀 올라가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도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비교적 중립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살짝 매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시장 환경이 3일 내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실적이죠.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 충족시켜야 됩니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더라도 그렇다고 뭐 반도체가 또 급등을 해서 굉장히 많이 다시 주도주가 되고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시장 기대치 정도 나와야 시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양시장 다 매도를 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오늘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이 조금 약세의 폭이 덜합니다. 코스피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약바이오, 코스피에도 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이 헬스케어 종목들의 시총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낙폭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후장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시장 환경 어떻든지 간에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도에 따른 영향력이 적고요. 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는 환경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에 코스닥은 이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좀 줄어드는지 여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제약바이오가 좋은데 여기에서 그럼 유동성이 많아졌을 때의 그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라든지 이런 다른 섹터로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는데요.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이 실적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만족시키는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실적을 만족시킨다고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꼭 만족시키는 건 지금 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보시고 시장 대응하는 방향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의 오늘 강세가 다른 섹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후장에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와디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들 소개시켜드립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은 본부장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잘 먹었습니다. 식품주의 차익 실현이 우르르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식품주는 부활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젠 끝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푸드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를 주도했던 테마야 뭐 섹터를 얘기하자면 바로 식품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랠리를 보여줬던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좀 꼬꾸라지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내림세를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하 본부장님, 네. 이제는 뭐 오른 만큼 올랐고 빠질 시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야 되는 건지 이유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아까 뭐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다른 질문으로? 아까 잘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바로 또 뭐 먹나요? 안 먹죠. 못 먹죠. 배부르잖아요. 네, 못 먹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이미 너무 많이 우리 오를 만큼 올랐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식품주가 앞으로 뭐 영원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네.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좋아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긴 하겠지만 이게 수출 데이터가 특히나 라면 이런 기업들이 좀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보시면 계속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주가가 로켓포처럼 올라갔었던 그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몇 년 차이 반영 못 되던 것들을 한 번에 반영을 슝 다 해버렸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 오케이 반영은 다 시켰어. 근데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게 더디네요. 그러면 뭔가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또 갈까요? 새롭게 이제 지금 먹거리 사실상 나오는 그렇죠. 것들로. 뭐 삼양식품 71만 원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71만 8천 원에서 지금부터 삼양식품 뭐 엄청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팅이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너무 배부르다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만약에 이제 냉동김밥이 그다음에 엄청 핫했거든요. 그다음 김도 가고. 김도 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뭔가 수출 데이터로 넘버가 찍힌다거나 그랬으면은 와 역시 식품주 우리나라 뭐 최고야 막 이랬을 텐데 안 찍혔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펀더적으로 밸류는 싼데 우리나라 되게 싸긴 싸요. 싼데 이거 계속 프리미엄 줘도 돼?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아? 같다라는 생각을 좀 숫자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그래 프리미엄 줄 때 주더라도 숫자를 보고 김밥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 결판을 내려보자. 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차익이 나왔고 맞아요. 또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이게 식품주들 떨어질 때 어떤 것들 좋아졌나요? 오늘 뭐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는 바이오 네. 뭐 이런 쪽들 뭐 신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수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한 다음에 다른 데 넘어가서 다시 그 흐름을 타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오르기도 올랐고 수출입 데이터가 또 아무래도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시원하게 찍혀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른 만큼 올랐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11월 또 미국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의 투구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어요. 관련주로. 그런데 식품 제약주가 불안감을 떨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우리 유 대표님이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일단은 헬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약간 기업을 약간 규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헬스 후보가 여러 가지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약사들 관련해서 좀 약가 인하를 좀 유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식품 회사들에 대해서 가격을 못 올리게 하겠다. 거의 뭐 우리나라 옛날 전두환 시절 생각나네요. 그래서 가격 못 올리게 하고 이쪽으로 식품 업체가 가격 상승으로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엄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또 이제 그 400만 호인가요? 300만 호인가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건설주가 또 상승을 또 했고 맞아요. 또 해리스 후보가 이제 과거에 뭐 마리아나 뭐 이런 얘기가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는데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계속 그 과거에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 약간 풍력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규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 제약사라든지 뭐 식품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기술력이 확인되면서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기업은 많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네릭, 복제약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약가가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면 그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복제약을 중심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약간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식품업체는 오히려 국내 기업은 뭐 피해 볼 건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가성비라 그러죠. 뭐 김밥이라든지 뭐 라면 이런 부분들이 가성비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여서 판매할 수는 없다는 걸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에 있는 제약 관련해서 식품주 영향 불안감을 너무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하면 신재생 쪽으로도 투자 전략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까지 코멘트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K푸드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인도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가 또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기대 수익과 이익 좀 어떻게 될까요? 뭐 맞습니다. 일단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뭐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뭐 엄청난데 사실 초코파이도 나눠져 있거든요. 기업이 나눠져 있어요. 중국 쪽, 인도 쪽 뭐 이렇게 나눠져 네네. 있는데 인도 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그냥 막 열심히 먹는 거죠. 사람이 너무 갑자기 많으니까. 초코파이 이렇게 또 매력에 빠져드나요? 그렇죠.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이제 좀 잘 팔리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거기는 한번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틀면은 이 구전 마케팅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쵸, 그쵸. 그래서 너도 나도 한번 먹어보고만 싶어서 한 번씩 사도 기업의 매출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방향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쪽 시장 진출에 따른 이제 모멘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요. 시장 자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뭐 단연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녹아져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은 이미 좀 한정적으로 한 4-5개로 좀 좁혀져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어느 쪽을 뭐 봐야 될까요? 제일제당이다라고. 제일제당. 네, 뭐 근데 이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주가의 추이가 막 엄청 좋진 않아요. 뭐 롯데 웰푸드라든지 롯데 웰푸드도 좀 잘 버티다가 지금 요번에 좀 한번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관련된 모멘텀들이 또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주가에 또 탄력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하나가 얼굴가 좀 터지면 이게 좀 구연 노동화처럼 좀 입소문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K푸드가 인도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구전 마케팅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 약세 수혜주가 식품주인데 거기서 두 분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요. 하반기에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생각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식품주 하반기에 뭘 사야 되는지 딱 하나만 두 분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삼양식품. 저는 없을무했습니다. 여기는 없으시고 여기 왜냐면 삼양식품. 근데 네. 그건 맞긴 해요. 지금 만약에 꼭 무조건 하나를 사야 되면 삼양식품을 사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수출 넘버도 제일 잘 나왔고 네. 거기에 맞는 밸류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안 사고 싶어요. 저는. 뭐 살 게 많으니까요. 네, 뭐 지금 그렇죠. 다른 그지? 거 BBIG라든지 이런 네. 거 많아서. 예. 그럼 우리 유 대표님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음식료업종군 자체가 원래는 사실은 워낙 강세 수혜주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수입해 오잖아요. 특히 뭐 밀가루도 수입하죠, 설탕도 수입하죠. 근데 워낙 강세를 띠게 된다면 제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들 기업들이 약간 수출주로 분류가 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난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당 1,370원, 80원, 50원을 호가하던 게 지금 갑작스럽게 워낙 강세를 띠면서 1,320원대까지 어저께 같은 월요일인가요? 1,320원도 이탈한 일시적으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투심을 좀 약화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음식료를 다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그 섹터별로 혹은 그 기업별로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결국 라면 하면은 삼양식품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펀더멘털적으로 좋다. 그렇죠. 왜냐면 라면 수출의 거의 뭐 65% 70%를 삼양식품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까지 불닭볶음면을 단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거의 15년, 20년.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저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안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양식품 지금 뭐 아무래도 들어간다면 신규 진입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시나요?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미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네. 또 고배당주죠.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라면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조금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소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라면 쪽을 본다라면 삼양식품이 낫다.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는 이미 연초 주가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좀 중에서는 매력은 좀 삼양이다. 없다 생각하고 있고 네. 스낵 쪽을 본다라면 저는 롯데 웰푸드를 받는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까 인도 말씀하셨는데 초코파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리온 생각하실 텐데 오리온은 이제 러시아 쪽에 판매가 잘 되는 거지만 그 인도는 롯데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낵이라는 거 이제 그 제품을 여러 지역 각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음식료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건기식 관련해 가지고 좀 하나 말씀드린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 약간 비타민이나 영양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바렉스는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 8에서 10% 나오고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특히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그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면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약간 건기식이기 때문에 식품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낵은 롯데 웰푸드 그리고 또 관련주로는 지금 삼양식품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보셨을 때는 그럼 이거는 진짜 빨리 파세요 하시는 쌀 종목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반기 이건 꼭 파셔야 돼요. 식품주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이미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이게 왜냐면 우양 같은 거 팔 보시 거면 이미 팔았어요. 그렇지. 일단. 우양 같은 거 보면 이미 연초 상승하기 전에 가격이 내려왔고 네. 뭐 김 관련된 종목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도 들고 계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가격이라는 게 이미 과거부터 계속 지지가 되던 자리까지 내려온 거라서 뭐 급하게 팔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팔려면은 이미 진작에 한 달 전에 팔았어야 두 달 전에 됐다. 팔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하 동감합니다. 전문입니까? 그래서 사기 싫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장에 또 그러면 식품주 관심주, 식품주 안에서는 또 어떤 것들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본부장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실까요? 삼양식품, 오뚜기, CJ제일제당, 남양유업 있는데 원픽주 살펴볼게요. 네, BBIG라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식품주에서 BBIG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살 거 없었나 봐요. 네, 그럼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BBIG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네. 들고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오늘 같은 거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대부분의 식품주들이 상승 전 가격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식품주는 거의 한 번은 끝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매물이 많아서 오히려 올라갈 때 뭐 물량이 많이 나와서 상승을 저해하는 그런 산업군이 하시는 것보다 돈은 어차피 유한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배터리, 바이오, 뭐 게임, 인터넷 이런 쪽인데 그 안에서도 저는 지금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꼭 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오늘 담아야 된다면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9월 달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학회 있잖아요. 폐암이 또 9월 초부터 있고 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학기가 있지만 또 알테오젠에 대한 결과도 발표가 날 거고 네. 유한양행이 이렇게 오늘 좀 급등을 해주게 된다면 드디어 바이오 쪽에서 제대로 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이제 되거든요. 드디어 움직이네요, 유한양이. 그럼요. 네. 제가 지난주에 엄청 화냈죠. 그리고 나서 기억나시죠? 그 유한양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그때 사야 된다라고 막 얘기 드렸던 게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슈에도 못 가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투자를 못 해요. 네. 파는 그러니까 보람이 또 있네요. 반응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식품주 할 때 어떻게 뭐라 말씀드렸어요? 화냈잖아요. 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하지 말아요.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중에서도 저는 일단 바이오를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배터리는 사실 관심은 많이 가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자. 왜냐면 배터리 지금 조금 막 말아 올리고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지하실 또 구경 갈 수 있어요. 탐방은 언제든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인터넷도 지금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반도체나 이런 거 팔고 지금 네. 인터넷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도 못 움직이면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은 명확하게 실적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연속성이 있고 이벤트 플레이 하실 때는 롤러코스터는 탈 준비를 하시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저는 바이오 쪽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바이오를 본다. 이렇게 하 본부장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그러면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 방어수단은 오직 통신주인가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수 흔들릴 땐 통신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통신주의 매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또 얘기 들어볼게요. 헌 부장님 오늘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통신주요? 네. 통신주는 원래 매력적이었습니다. 원래도 매력 있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포트에 그래도 통신주 하나는 있어야지. 과거에 이제 어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였거든요. 네. 왜냐면 고배당주이기도 하니까. 근데 최근에 좀 소외가 받았었던 거는 요즘에 이제 배당 붐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들 또 그리고 이제 기말 배당 하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분기 배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ETF에서는 이제 월 배당 상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통신주 그거 언제 기다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5G에서 사실상 이 통신주들이 좀 한번 쓰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대감들이 막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뭐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좀 턴어라운드 언제 하나 이런 걸 보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밸류업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밸류업을 계속 하던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금융주나 이런 쪽이 기대를 받았지 그쵸. 통신이나 이런 쪽은 이미 받진 배당 않았어요. 성장이나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비중이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과연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이 담을 수 있는 거의 한도 끝까지 담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통신주 매력적이긴 한데 뭐 은행주라든지 기타 다른 쪽이 아마 수혜를 좀 보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은 소외가 됐는데 요즘에는 다시 역시 통신주 배당 좋아. 배당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런 발표들도 있었고 일단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니까 이거 좀 구조적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주에서도 뭐 AT&T 이런 것들 완전 박살 났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고개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좀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단연 중요한 건 수급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자본이 통신 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해요. 배당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수급이 또 들어오니까 나름대로의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배당도 나쁘지 않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배당 붐이 일어난다라는 뭐 얘기들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이 통신주에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 카니님도 원래 이런 주식들은 땅 따먹기 하듯이 야금야금 오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 대표님은 통신주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저는 별로 메리트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 주가가 안 가잖아요. 너무 느리고. 느린 그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통신주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좀 있었죠. 뭐 투지폰서부터 시작해서 뭐 3G, 4G 이렇게 그쵸. 가면서 나가면서. 이 이용 요금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과거에는 좋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성장할 만한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는 뭐 배당이다라고 그쵸?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배당도 사실은 눈꼽만큼밖에 안 줘요. 그러면 상반기 실적 배당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냥 본다라면 KT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자사주 뭐 매입 이야기가 좀 매입이 좀 있었고 SK텔레콤은 특별하게 아직은 배당을 크게 증가시키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SK텔레콤이 한 9천억 정도 배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한 전망이 있고 KT도 한 8,500억대 정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통신사들은 지금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닌데 투자를 이제는 예전보다는 공격적으로 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뭐 6G로 얼마 빨리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마케팅도 많이 안 해요. 요즘 TV 광고 보시면 SK텔레콤, 뭐 KT 광고 예전보다 많이 보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날 네, 정도예요. 그럼 광고를 안 해도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제 욕심이지만 배당 성향을 배당 주주 환원율을 한 40% 50% 해야 된다 영업이익에. 그래야지 어쨌든 그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그쵸. 지금은 사실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당도 뭐 메리트가 없죠. 은행주들 보면은 대부분 내년에 배당 주주 환원율을 30%대로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 주요 지주사들 혹은 주요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율을 30%대로 하겠다라고 앞으로 점차적 늘려가지고 30%대까지 높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도 배당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뭐 통신주들은 우리는 원래 고배당주였으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갈게요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성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뭐 배당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배당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감안한다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물론 방어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내가 돈 안 잃으려고만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한 2% 오를 때 한 10%, 뭐 5%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통신주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그렇게 많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보다도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좀 낮고 지금 같은 경우 마케팅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통신주를 매력 있게 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 좀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당주 투자 시에 유의할 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 본부장님. 네. 배당 좋아서 배당만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유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은데 한 시간 그러면은 동안 우리 세 개만 세 개만 알고 갈까요? 첫 번째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 성장과 배당에 대한 성장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상승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배당과 주가 같이 비례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선택할 때 항상 배당 수익률만 너무 따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왜 이제 해외에서 슈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 스파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왜 기대가 되냐면 배당을 뭐 0.5, 1% 주더라도 주가 수익률이 10% 이상씩 오르기 때문에 그건 10% 배당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얼마나 꾸준히 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좀 지겨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23년 하반기 좀 낮은 구간에서 사셨으면은 지금 주가 수익 또한 40% 이상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위에서 잡으면 사실 배당주는 위에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으면 철저하게 기다려야 되고 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할 때에서 조금씩 모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당에서 뭘 빼야 돼요? 15.4% 빼야죠. 배당에서의 그걸 또 빼야 됩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천만 원 이하에서는 뭐 이제 과세로는 넘어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15.4를 원천 징수를 또 하기 때문에 3%가 3%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배당을 너무 임박했을 때 사시면 또 이제 그게 또 배당 락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때 놓치면은 또 못 받잖아요. 네, 놓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배당은 나온다고 했는데 왜 내 주가는 박살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배당주 마치 뭐 처음부터 하면은 막 다 되게 대박 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배당은 세팅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를 하실 거면은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이 플러스 알파 이건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주를 하실 거면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연저펀이라든지 뭐 IS 계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계좌를 만들고 한도를 이렇게 착착착 잘 채워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체크하면서 그냥 단순히 텔레콤 좋아서 사고 뭐 현대차 우선주 배당 많이 주니까 사고 이게 아니에요. 그쵸.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너무 우습게 보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유의할 점입니다. 주식 투자는 역시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배당주도 이렇게 전략을 잡아야 한다니 배당 주가 같이 비례해서 가는지 그리고 원청징수 15.4% 꼭 빼셔야 되고요. ISA 계좌를 만드셔서 여러분들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통신주 밸류업 후발주자로 거론되는 밸류업 참여 계획이 있는 종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 대표님. 네. 통신주는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볼까요? 뭐 밸류업에 참여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기준으로 네. SK텔레콤이 한 9천억대, SK텔레콤. KT가 한 8,500억대, KT. 뭐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이든 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KT의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12조예요. 근데 한 1조 정도의 어떤 배당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배당주 투자 유의해야 될 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배당주를 본다라는 게 뭐냐면 배당을 많이 한다는 기업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은행주라든지 통신주들이 그래도 배당을 높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은 적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실업자가 됐다고 해도 뭐 이용 요금은 좀 낮추겠죠. 뭐 5만 원짜리 쓰던 요금 근다고 안 쓰진 그렇죠. 안 쓰지 않으니까. 않는다는 거죠. 네. 집에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 없죠. 살 수가 절대 없다라는 없죠. 거죠. 그렇죠. 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뭐 IMF라든지 이런 충격이 아니고서는 갑자기 보험을 다 해지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 대출도 뭐 전세 대출 한다고 하더라도 2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담보 대출은 뭐 15년에서 최소 많게는 30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는데 어떤 기업은 올해 수익 좋았으니까 배당 좀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수익 안 좋으면 배당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약간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편차가 있는 기업은 전년도에 배당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올해도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조금은 그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생각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배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불확실성 여전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약달러 테마로 부각되는 또 원화 강세에 수혜되는 다른 테마주들 살펴볼게요. 오늘 뭐 통신주 말고도 다른 거 본다고 하면 아까 바이오 했잖아요. 바이오 네. 제외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요? 아, 바이오 제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네, 저 소거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지금 이제 수입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네. 아무래도 워낙 강세하면 좋은데 저는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이 부각되는 게 항공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네. 강세일 때는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좀 이렇게 업이 되는 부분이고 또 변압기도 사실 수입주이기도 합니다. 아, 변압기 쪽. 네, 이제 뭐 이번에 초과 변압기가 워낙 수출 데이터 좋고 수출이 압도적이긴 해요. 그래서 수출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자재를 또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입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압기는 은근슬쩍 좀 꼽아 넣은 게 지금 물론 지금 차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많이 쉽지 않죠. 네, 약간의 기강 조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산업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산업 사이클이 6년이 최소치입니다. 근데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4년 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뭐 완전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초과 변압기는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잠시 좀 숨을 쉬어야죠. 이제 올라온 게 얼만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데 유가도 지금 떨어져서 지금 양수 겸장으로 좀 좋다라는 얘기가 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공주도 좀 4분기가 지나고 나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냐?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쪽에서 박살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의 재고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항공주는 특히나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권을 분명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를 또 봐야 되고 또 이제 친환경 항공유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이제 가격이 비싸집니다. 네. 근데 그건 정가를 해도 다 정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공주들은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근데 워낙 강세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로 인해서 증시가 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좀 1,350원대 전후로 그냥 움직이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이제 수입 관련된 원화 강세에서 좀 찾아본다면 뭐 항공주나 변압기 안에서 좀 의사결정을 하시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약간의 좀 시차를 두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원화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이 아니고요. 일단 관심주로 넣어놓고 보자라는 측면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랄게요. 항공주, 변압기 쪽을 원화 강세 수혜 섹터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달러 관심주로 보고 있는 유 대표님의 관심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TA항공, 진에어, 한국석유, KB금융, SK텔레콤, 흥국석유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 원픽일까요? TA항공 보고 계십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오늘은 두 분이 통했어요. 항공으로 통하셨고 식품주는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항공주 또 TA항공을 유독 또 보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강세로 항공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죠. 네. 일단 비행기 다 리스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용이 줄어든다는 부분들. 또 이게 대출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달러 대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를 띠게 된다면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재무 구조에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가가 결국엔 전 70달러 이하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면 또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공주들이 워낙 강세에 크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가끔씩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네. 저는 일단 1,200원 초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1,200원 네, 초반? 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보통 그 환율의 하단이 1,250원대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조금 더 진행된다라면 전 1,200원 초반대까지, 중반이나 초반대까지 그 원화가 강세를 띌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티웨이항공을 그럼 왜 꼽았냐? 일단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티웨이항공입니다. 사실은 두 회사가 왜 합병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버릴 거 다 잘라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쪽쪽쪽 주워오는 게 티웨이항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익성이 좋은 유럽 노선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만 좀 완화된다라면 노선도 좀 단거리 쪽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지금 우회하는 항로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노 인터내셔널이 제 기억 3,000원대 그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네. 지금 보면 2,7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시너지 효과 또 감안한다라면 전 충분히 한 3,100원 까지라도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2,550원 마켓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리스 비용도 줄고 달러에 대한 대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 좀 줄어든다라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티웨이항공에 대해서 역시나 항공주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약달러 관심주 우리 협업부장님 어떤 거 좀 보고 계신지 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반도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이거 다 집어치우고 반도체다. 네. 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두 가지 산업이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는 못 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저기 못 나가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오늘 속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엔비디아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고 좀 가스라이팅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가스라이팅이요? 네,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피크아웃이다. 근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할 게 있나요? 왜냐하면 TSMC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TSMC에서 엔비디아로 그 수주가 들어온 양, 그 총 공급 양이 결국엔 엔비디아가 이제 수주가 들어온 양보다 더 많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다. 이제 HBM 끝났다. 이게 논리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치면은 TSMC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죠. 왜? 얘가 해서 주문을 놔야지 TSMC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엔비디아 실적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 흐름이 있잖아요. 과연 젠슨황 CEO가 쭈글쭈글하면서 HBM 좀 힘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영상이랑 이미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면서 억울하게 떨어져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반도체가 분명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좀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라도 내일 좀 부정적인 이슈로 박살이 났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보지 마시고 네. 대형주 두 개는 모아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잭슨왕을 믿습니다. 댓글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반도체 들고 계시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래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어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상목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